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뇌물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들로 확대되면서 그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스 비자금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조카에 대해서 소환 통보하는 등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과연 그러면 어디로 얼만큼 흘러갔는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중에 한 줄기가 그 가족들에게 흘러들어간 어떤 혐의점을 포착한 모양이죠. 네, 일단 여러 가지 각도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가족과 관련돼 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상득 전 의원이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입니다. 그래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국정원의 특활비가 이제 1억 원이 흘러갔다. 이제 그런 진술이 나왔어요. 이 진술 자체는 모경만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검찰에서 이제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그 당시에 2011년 초였거든요. 그런데 T-50 고등 훈련기가 있어요.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그걸 국정원 직원이 들어가 잠입을 해서 그 노트북에 있는 걸 꺼내 올려다가 이것이 들통남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조차 국정원장인,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이 사퇴를 해야 한다. 그런 압력이 굉장히 있었을 당시에 국정원 특활비가 이상득 전 의원한테 이제 흘러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런 걸 어떤 여론을 무마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사퇴 또는 연임을 위해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상납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황상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네요. 그리고 그 방금 그 나온 사진 중에요. 한 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자택이 이제 압수수색 당할 당시에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이에요. 눈을 지그시 감고 평온한 모습으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을 겪고 있는 본인은 심경이 어땠을지 권력이 참 무상하다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이상득 전 의원은 우리가 만사 형통이라고 그러죠. 요새 만사 형통할 때 이제 형자 자리는 이제 대통령의 형이라는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향이 영일인데 영일 대군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의 존재였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육선을 했죠. 국회 부의장 했습니다. 거기다가 한나라당 사무부총장을 했고 2007년 대선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대통령 되는데 공헌을 세운 게 유균회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균회의 소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가장 실세는 이상득 의원이었다. 그래서 이상득 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결국 국정원 특활비가 흘러간 게 아니냐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한때는 권력의 핵심에 있다가 각종 사건에 연루돼서 영어에 몸이 되기도 하고 법적 처벌을 여러 번 받았죠. 네, 일단 정권의 실세였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았어요. 2011년도에는 이제 저축은행과 코오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해서 1년 2개월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가지고 이제 수감이 됐고요. 2015년에는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20억 원을 이제 받은 내용으로 1심과 2심에서 또 실형을 1년 3개월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1년 3개월 받으면 이제 법정 구속이 돼야 하는데 고령이고 여러 가지 참자해서 법정 구속은 안 됐고 이 사건 자체가 지금 대법원에 가서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또 징역형을 살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돼 있고 이번에 이제 국정특활비와 관련된 것은 이제 세 번째 수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모니터를 보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법원에 있는 사건으로 실형을 받아야 할 입장일 뿐만 아니라 국정특활비로도 잘못하면 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정으로는 착잡하겠죠.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까지 이렇게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 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칩거를 하다가 어제 낮에 측근들을 하고 대책회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자들이 심경이 어떠냐, 친형까지 이렇게 됐는데 했더니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기자들 질문 이제 답할 내용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아마
그 이상득 전 의원까지 검찰 수사가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걸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굉장히 고령인데다가 더군다나 또 다른 재판 받고 있잖아요. 실형으로. 그래서 검찰 설마 본인의 형까지 이렇게 수사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책일 때 굉장히 격앙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원세훈 전 원장이 나는 이제 국정원장 그만둔다고 했는데 뭔 사퇴나 연임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 특활비를 1억을 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형까지 잘못하면 이제 사법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뭐 비가 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말고도 당시 영분이었던 김윤옥 여사 측으로도 이 활동비가 특활비가 흘러들어갔을 정황이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됩니다. 김희중 전 비서관 얘기를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김 전 비서관이 10만 달러를 받아서 관저에 갖다 주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여당의 원내부대표가 인용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김희중 그 당시에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돈을 쇼핑백에 담아서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는 여성 행정관한테 그걸 지급을 줬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 검찰에서 여성 행정관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김희준 제1부속실장과 전 제1부속실장이죠. 같이 대조 조사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 행정관도 나는 쇼핑백 받은 거 맞다. 그리고 전달을 했다. 단지 쇼핑백 안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를 모른다. 이제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김윤옥 여사가 돈을 받은 것은 굉장히 지금 팩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김윤옥 여사도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김윤옥 여사는 뭐 혐의점이 만약 피의자로 조사받느냐 아니면 단순히 참고인 조사를 받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피의자로 조사받으면 사실은 뭐 죄명 자체도 여러 가지 뭐 뇌물죄의 공범, 국고손실죄의 공범, 또 횡령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검찰에서 그 수위,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했을 때 김윤옥 여사까지 피의자로 입건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고민을 할 겁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서면 조사도 할 수 있고 대면 조사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국정원 특활비 유용 상납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흘러들어가는가? 이제 두 번째 의혹입니다. 그 가족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의혹 말고 두 번째는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 이 사건에 대한 이게 당사자죠. 김진모 전 그 비서관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막음용으로 5천이 건너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가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입니다. 그 당시에 네. 민정 2비서관이 국정으로부터 이제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네. 그러면 5천만 원을 국정으로서 받았으면 김진모 전 비서관이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이제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잘못하면 뇌물죄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5천만 원 받아서 내가 쓴 게 아니고 장성명 공직기강 비서관. 이것도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달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 돈이 어떻게 갔느냐를 검찰에서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민간인 불법 사찰은 지난 2010년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 과정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이 세상에 처음 드러난 것은 2010년 6월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신분인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폭로됐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국민들 불안해서 어떻게 숨이나 쉬겠습니까?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검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그 결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구속 기소하지만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간인 사찰 논란이 다시 점화된 것은 2012년 3월이었습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으로 민간인 사찰을 이행하고 관련 증거를 은폐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이 사건의 진상을 폭로한 겁니다. 물리적으로 파괴를 지시했는데 제가 그것을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걔가 의심이 된 거죠. 결국 검찰은 3월 16일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재수사를 결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의 폭로는 계속됐습니다. 청와대가 입막음용으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천만 원을 건네며 은폐를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폭로가 계속되자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제가 자료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제가 몸통입니다. 몸통입니다. 그리고 2차 재수사에서 검찰은 이영호 전 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 박영준 전 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아직도 본인이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5천만 원의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전달됐다고 진술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민간인 사찰 입막음에 쓰려고 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검찰은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유충렬 전 관리관과 장성명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국정원장도 당시 그 원세훈 국정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돈이 5천만 원이 김진모 전 그 민정비서관에게 갔고 이것이 또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 그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의 당사자인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네졌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겁니까? 거의 확인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국정원에서 이제 5천만 원을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에게 전달이 됐어요. 네.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장성명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또 이게 전달이 됐고 공직기관 비서관이 장성명 공직기관 비서관이 이걸 유충렬 주무관한테 관리관한테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충렬 관리관이 이 돈을 장진수 주무관한테 주면서 공직기관 비서관인 장성명 비서관이 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장성명 전 비서관이 계속적으로 나는 그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전달한 적도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죠. 그러다가 그 당시? 그렇죠. 그러다가 어제부터 한 16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진모 전 비서관은 장성명 전 비서관한테 줬다고 얘기를 하고 유충렬 관리관도 나는 공직기관 비서관이 장성명한테 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시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건 아직 뭐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돈이 건네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장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사람이 그러면 누구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2012년도에 이제 직접 돈을 전달했던 유충렬 관리관은 공직기관 비서관인 장성명 씨가 이걸 당신한테 전달하라고서 줍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장성명 비서관이 준 게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 입막음과 관련된 수사를 할 때, 사찰 입막음과 관련된 수사를 할 때 이 돈은 사망하신 우리 장인이 퇴직금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것이다. 5천만 원이. 네. 근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5천만 원 자체가요. 한국은행에서 바로 나올 때 네, 바로 이 사진이죠? 그렇죠. 띠지가 붙어 있는 거 저거 있잖아요. 관봉이라고 저거 부르던데. 관봉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한국에서 바로 나온 돈을 준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장인이 줬다든가 아니면 그 뭐 모아서 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와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국정원에 온 돈이 결국 장성명 씨를 통해서 받아서 전달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이제 관련자들의 증언이 여러 차례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MB 정부 시절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6, 7억 정도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이에요. 근데 말이죠. 그 새로운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녀가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걸 현찰로 샀다는 겁니다. 이게 금액이 상당할 텐데 10억이 넘는 돈을 모두 현찰로, 그러니까 그 돈 세는 기계를 계수기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세 가지고 주었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거죠. 10억이면 이게 엄청 큰 돈 아니었어요. 그게 아마 그 당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5만 원짜리 없었을 거예요. 5만 원짜리 없었기 때문에 10,000원짜리면 10억이면 굉장히
이 부피가 굉장히 큰데 예. 이 부분은 일단 검찰에서 그 수사를 하다가 그 사용처가 어디냐를 수사를 하다가 이 부분이 나온 얘기인데 네. 사실 그 원세훈 전 국정원의 자녀가 아파트를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그 매도자의 진술을 검찰에 확보를 한 겁니다. 예.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이 얘기하면 10억 원을 현금을 가져와서 이걸 돈을 세는 기계, 현금 개수기를 가져와서 이걸 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죠. 이런 일이 일반적이진 있나. 않죠.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이상했다. 이런 진술을 지금 검찰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일반 부동산 거래에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국정원 그 특활비가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보는 거죠? 지금 검찰에서는 특활비의 일부가 됐건 전부가 됐건 아마 그 돈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납세한 그러한 자료 그리고 소득 자료 이런 것을 전체로 보고 있는데 그 당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을 하던 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직한 때하고 아파트를 산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국정원 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네.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 그 민간 기업 다스라고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다스가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녹취록도 공개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그 이상은 씨의 아들 이동형 씨가 그 발언을 한 녹취록을 이제 얼마 전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친형 이상은 씨가 다스의 월급 사장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실소유주는 다른 곳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죠. 이동형 씨가 소환되는 거죠. 네, 이동형 씨는 이제 이상은 씨. 그러니까 다스의 이제 우리가 보면 외형적으로 대표다고 좀 논란이 외형주의냐 실소유주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이상은 씨의 아들인데 이제 그 녹취록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고철 거래를 합니다. 4천억원. 그러다가 고철 거래를 하면서 6억 한 3천 정도의 어떤 리베이트를 받아요. 근데 나중에 고철을 10년 동안 거래를 하다가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니까 6억 3천만 원 내놔라. 다시 그렇게 하니까 이건 내가 쓴 게 아니고 이상득 전 의원하고 MB에게 줬다. 그리고 나와는 관련이 없어요. 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는 월급 사정에 불과하다. 그럼 나도 우리 아버지도 갈 데가 없다. 여기를 나가면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녹취록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상은 씨가 아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검찰에 수사하는 데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누구 건가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단 다스와 관련된 것이 이제 BBK의 주가 조작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 조작으로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체의 진실을 밝게 하고 이제 두 번째는 다스 이제 비자금 120억 원에 횡령했다고 하면 그건 실소유자와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스에서 BBK의 김경준으로부터 140억을 회수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하면서 권한을 남용해서 이걸 회수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이냐 아니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이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수사를 받는 데 있어서 본인의 옥을 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